손소 변호사입니다. 손소 변호사의 최근 강력 사건. 오늘은 지금까지 다룬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가장 화가 납니다. 살인사건 아니에요. 성범죄입니다. 강제추행입니다. 그런데 왜 가장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입니다. 친족관계,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딸에게 행한 범죄입니다. 의붓딸 아니고요, 친아버지가, 친아빠가 딸에게 한 거거든요. 딸 22살이에요. 충남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 딸한테 졸피뎀, 그러니까 수면유도제 2알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서 강제로 이런 범행을 했습니다. 친아빠가 졸피뎀 먹여서 정신 잃게 하고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빠 성범죄 전과 3범입니다. 게다가 직전 범죄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전과, 3건의 전과 한번 좀 살펴보죠. 대단히 중한 범죄입니다. 95년에 강간치상으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아가지고 96년 11월에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 그리고 98년입니다. 98년 2월이니까 이거 1년 후에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98년 2월에 강간미수로 징역 7년형을 받고요. 2004년 5월에 대전교도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또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2005년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상해로 징역 10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 살고 2014년 9월에 장흥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강간치상, 강간미수, 강간상해 2년 6개월, 7년, 10년, 마지막 징역 10년 살고 나온 다음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사건 범행 언제 벌어졌냐? 2017년 1월입니다. 익산으로 가는데요, 자기 집에서 자기 딸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검사의 공소사실부터 보죠. 인정된 겁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 나왔습니다. 징역 10년에 3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그리고 이런 경우에 준수사항이 나오죠. 이렇게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동안 주거 제한입니다. 주거를 신고된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하고, 만약에 벗어나서 여행할 경우에는 신고하고 허락받아라. 그리고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금지. 또한 딸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아라. 이런 준수사항이 부과가 됐는데, 이 사건 범행 얼마나 참 흉악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얼마나 터무니없는 범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정된 범죄 사실을 요약하면 이래요. 2017년 1월 22일 밤 11시 25분경에 익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친딸인 22세 대학생 딸에게, 그 딸이 나 집 나가겠다, 못 견디겠다 라고 하니까 커피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졸피뎀을 탄 거죠. 이거 마시면 나가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럼 나가면 되지, 왜 못 나가고 이렇게 뭐 허락을 받아야 되나? 당시에 이 아빠가 딸의 휴대전화를 숨겨놨어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야.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2017년 사건이거든요. 비교적 최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커피 마시면 내가 찾아줄게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마시게 했습니다. 이거 졸피뎀을 탔으니까 수면 유도제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죠. 정신이 몽롱해져서 바닥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입으로 옮기기도 민망한데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밀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했다. 이렇게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추행하였다. 공소사실이고요. 이게 인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발찌 10년간 부착하라는 명령도 청구했는데 이 사건 다 인정됐어요. 그러면 왜 그냥 결과만 놓고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피고인 아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요, 졸피뎀 탄 커피 마시게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거 마시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뭐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추행행위 안 했습니다. 자, 일단 부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범죄의 특징입니다. 단 둘이 있던 공간에서 단 둘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고요. 본 사람 있나요? 영상 있나요? 음성 녹음 있나요? 없어요. 자백 있나요? 당연히 없죠. 증거가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이 피해자의 진술, 진실일까?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그것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가? 대단히 어려운 과제가 남는 거죠. 결과적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 나왔고, 유죄. 이 아빠가, 피고인이 항소했어요. 억울하다고. 네. 억울하다고 이렇게 항소했는데 2심에서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2심에서도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항소심은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1심 판결부터 계속 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저도 취한 거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저도 약기운 때문에 정신이 잃었습니다. 맞긴 합니다. 검사들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정이 뒤에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사정이 뒤에 나와요. 그리고 이 아빠는 계속 이런 주장을 이어갑니다.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잠결에 한 거다. 그리고 저도 이거 수면 유도제가 있는 커피를 마시고 잠든 거기 때문에 심신상실입니다. 미약도 아니고 상실이야. 완전히. 저도 완전 정신이 잃은 상태입니다. 라고 주장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뭐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닙니다. 추행의 고의가 없었어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가? 증거는 무엇인가? 어떻게 유죄 확신을 할 수 있는가? 목격자도 없고 물증이 없는데, 물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직접 증거가 없는데. 첫 번째, 피해자의 진술, 딸의 진술입니다. 딸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돼요. 그리고 처음 이게 진술을 믿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구체적이냐, 얼마나 일관되냐, 이겁니다. 그리고 처음 진술이 끝까지 유지가 됐느냐, 또는 중간에 계속 변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집을 나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와 이유, 또 과정, 또 커피를 왜 마시게 됐는지, 마신 다음에 의식이 몽롱한 상태가 돼서 아빠가 나를 만지는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경찰, 검찰, 법원 진술이 일치합니다. 아주 상세해요. 일관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겪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는 것도 없고 경험치에 반하는 것도 없다. 그러니 믿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봤어요. 무고할 동기가 있나? 거짓으로 신고할 이유가 있나? 그럴 가능성이 있나? 살펴봅니다. 항상 살펴봐요, 성범죄. 그런데 원룸, 충북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딸이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거 아빠가 보태주는 돈으로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독립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빠가 구속되거나 뭐 감옥에 가면, 처벌받으면 자기도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허위로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일부러 요만큼을 크게 과장하거나 그렇게 할 동기와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어떠한 이유도 없다라고 법원은 봤습니다. 또한 세 번째, 피해자 딸이 입었던 잠옷 바지, 상의 검사했더니 아빠 유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저항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약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걸 종합하면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아빠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니, 이거 잘 보세요. 딸이 이런 말도 했어요. 뭐 헛것이 보였다, 환각 증상이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졌다고 한 것도 환각 증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또 믿습니까? 라고 반박을 했는데 법원은 자, 잘 봐라. 그건 분리가 되는 거다. 나눠볼 수 있다. 환각을 본 것은 맞다, 딸이. 그 약 때문에. 그런데 환각 증상과 피고인의 추행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나누어서 말을 한다. 이거는 환각이었고 이거는 정말 당한 거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설령 졸피뎀에 의한 환각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딸의 말을 믿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더 분노하게 만드는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22살이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약 10년도 더 된 겁니다. 4학년 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행을 시작했다. 직접 말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건 벌어지기 전에도 약물 탄 커피, 졸피뎀 탄 커피 마시라고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모르고 마신 다음에 잠에 든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딸 입장에서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아빠 물론 돈을 보태주기 때문에 완전히 멀리할 수는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전과 3범이잖아요. 3범이잖아요. 게다가 딸 이거 다 알아요. 이 사건 벌어지기 20년 전부터 강간치상으로 징역 살았습니다. 2년 6개월. 그 다음에 강간미수로 징역 7년. 또 직전에는 강간상해로 또 징역 10년. 이런 아빠인데 이게 뭐 제어가 안 되고 조절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나가려는 차에 전화기를 숨긴 거예요. 휴대폰을. 그거 달라고 하니까 야, 이거 마셔야 준다. 라고 했더니 여기서도 그냥 도망가지 않고 나가지 않고 결국은 마셨습니다. 눈치를 채고 계속 거부했지만 결국은 전화기는 받아야 되니까 마신 거예요. 결국은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 빠지게 된 거고 아빠는 그걸 이용해서 그런 상태를 유도한 다음에 추행을 한 거죠. 평소에 뭐 이런 약을 마셔야 될 상황도 없습니다. 스스로 마실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나옵니다. 이 사건 딸이 신고했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추행이 또 반복되는 게 너무 무섭다. 나 벗어나고 싶다. 이러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한 다음에 잡혀왔어요. 구속됐어요. 아빠가. 여기에 면회를 갑니다. 유치장에 면회를 갔거든요. 그 다음에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아빠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남거든요. 기록으로. 그래서 증거로 제출이 됐습니다. 결국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 심신상실 상태 아니다. 일부러 먹이고 추행한 거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양형이죠. 1심에서 징역 10년 나왔는데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다. 친딸에게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범행 대상, 친딸, 범행 수단, 방법, 졸피뎀, 계획적이고 불량하다. 피해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런 짓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 아빠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합니다. 반성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딸이 나를 무고했다고 주장해요. 집 나가려고 무고했다. 무고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다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짓을 했고 대단히 불량한 범죄죠. 그리고 이 판결문 9페이지를 보면은 유리한 정상, 보통 불리한 거 유리한 거 쭉 따져보고 이제 다 종합적으로 계산하잖아요. 유리한 정상 없음이에요. 없음. 그동안 우리가 손철강에서 여러 판결문을 같이 분석했잖아요. 그러면 불리한 부분도 있고 또 반면 유리한 부분, 좀 참작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이 사건은 유리한 정상, 유리한 상황 없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특별하게 형을 가중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법원은 보고 있어요. 가학적, 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이게 다 인정이 된 겁니다. 결국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가중 영역에 속하고 징역 6년에서 10년 6개월입니다. 6년에서 10년 6개월. 그 중에서 징역 10년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딸, 피해자 1심 재판 전에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법원에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피해자와 합의하면, 또 피해자가 용서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이거 다 유리하게 고려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판사가 상당히 자세하게 썼거든요. 이 각주 1번에 뭐 상당히 자세하게 이만큼이 그거예요. 네. 처벌 불원을 하긴 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가. 하지만 이 처벌 불원이 실제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뭐냐 그게? 그냥 합의서만 제출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합의, 아주 정말 내심에서 정말 진지하게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피고인이,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쳐야 한다.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 처벌 불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이 피해자가 써서 법원에 내야만, 그래야만 이 처벌 불원서의 제출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고해 준다. 그래야만 참고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 그랬냐? 아니라는 거죠. 내막이 있습니다. 이게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고, 이제 성폭법에 있는, 게다가 친아빠잖아요. 친딸이고, 이런 상황에서 구속이 된 다음에 재판 받는데 아빠가, 그럼 이 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봤더니 작은아버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작은아버지 집에. 거기에 누가 있냐? 작은아버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동생이죠. 남동생. 또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피고인이 구속되니까 마음 아파하는 거야. 아니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게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게 힘들고 다른 가족들이 야 고소 취하해라, 고소 취소해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원치 않는다고 써서 낸 거예요. 이런 상황, 배경, 관계 등을 보면 정말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처벌 불원을 한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법원은 비록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됐지만, 변호인이 이거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걸 반영하지 않아요. 최근에는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 이런 그 피해자가 피해자가 합의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직접 변호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요. 저희한테. 이거 정말 합의한 거 맞냐? 합의금 받았냐? 조건이 뭐냐? 어떤 얘기 오갔냐? 물어봅니다, 검사가. 왜냐면 검사는 엄하게 벌을 받도록 하는 게, 특히 그 행위에 적합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일이잖아요, 공판검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합의서가 제출이 되면은 변호인 측에서 법원에 내는 거잖아요. 법원에 이게 제출되면은 처벌 수위가 내려가니까 이게 정말 합의한 거 맞냐? 진지하게 한 거냐? 갑자기 왜 합의했냐? 등을 확인하고 물어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도 모르게 몰래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꼬드겨가지고 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피해자가 뭐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아주 정상적으로 사고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속여서 받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판사가 이제 그 재판에서도 물어봅니다. 이거 우편으로 이거 받았는데 당신 쓴 거 맞아요? 피고인 쓴 거 맞습니까? 변호인 알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조사를 합니다. 즉석에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을 판결문에 적은 거죠. 결국 유리한 정상 없음, 징역 10년형이 나왔고요. 2심까지 짧게 보겠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요. 이 아빠, 피고인만 항소했습니다. 항소한 이유가 뭐냐? 끝까지 반성하지 않아요. 나 안 했습니다. 이거 졸피뎀 탄 커피 같이 마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잠들었고요. 추행 안 했어요. 라고 말을 한 거죠. 저 그때 소주 한 병 나눠서 둘이 마신 겁니다. 그리고 졸피뎀 탄 커피까지 마셔가지고 취했어요. 허위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무고입니다. 왜 허위신고해?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독립 때문에 못 나가게 하니까 나가려고 한 거예요. 이거 딸 이야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2심 역시 국선인데요. 하지만 1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다 반복되면서, 재확인되면서 항소는 기각됐는데, 여기에 또 하나 이것 좀 한번 보시죠. 피고인의 이 주장 근거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2심 재판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가지 그런
다음에 할 그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졸피뎀 등 커피를 마셔가지고 정신을 잃게 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했다. 왜냐면 휴대폰 찾느라고 한참 찾았습니다. 장시간. 근데 없으니까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커피 마셔준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커피를 마시게 된 건데, 커피 마시라고 아주 집요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마시겠다고 하니까 그때 알았어, 기다려 하고 서로 다른 컵 두 개에다가 커피를 각각 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 거 내가 한번 먼저 마셔볼게, 이런 거죠. 내가 양쪽 다 마셔보겠다. 그걸 거부하고, 야, 이거 네 거니까 이것만 마셔 라고 아빠가 말을 한 거예요. 하나에만 타왔으니까 딸 거에만. 그래서 이제 그럼 딸이, 그러면 이거? 내 거 아빠가 좀 마셔봐. 그랬더니 여기에서 아빠의 주장은 그때 마시고 저도 취해서 잠들었습니다. 반면 딸의 주장은 입만 대는 척 했습니다. 입만 대는 척 했습니다. 양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왜 나왔죠? 아빠 몸에서? 자, 이게 기지를 발휘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마신 다음에 이제 마셨으니까 휴대폰 갖고 오라고. 휴대폰 가지러 갔을 때 다 마시지 않고 남아 있었잖아요. 양쪽 아빠 거랑 자기 거 섞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와가지고 아빠가 자기 거 먹었는데 거기에서 많지는 않지만 일부 졸피뎀 성분이 몸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옷에서, 이 피해자 딸의 옷에서 그 잠옷등에서 아빠 유전자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주 같은 세탁기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 묻은 거죠 라고 주장을 했지만 납득이 안 된다. 물에 섞여가지고 그게 나온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과학적으로.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항소를 기각을 했고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더 올라가진 않았고 이 사건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화가 나는 익산 친딸 졸피뎀 강제추행 사건 1심과 2심 판결문을 알아봤고요. 5년 전입니다. 2017년 1월 22일에 발생한 일이고, 뭐 그런 일도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의붓딸도 아니고 친딸이고요. 아주 아이도 아니고 22살이고요. 아빠는 강간 전과 3개 있고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사람인데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하지만 다행히도 양형 요소에는 고려되지 않았다. 처벌 불원서, 합의서 이런 거 무조건 다 형량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까지 이 사건 재판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